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서 그와 관련한 걸 모으고 파고드는 거, 소위 덕질이라고 하죠. 어느 빅데이터 업체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새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분석했더니 자주 언급된 것들이 다이어트, 공부, 여행, 금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든 공부든 또 덕질이든 목표는 잘 세워도 참 실천이 쉽지 않지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 새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안했는데, 결심이 어긋날 경우에 그 대가로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1kg씩 체중을 빼겠다, 이런 다이어트 목표를 만약 세웠다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제법 적지 않은 돈을 맡겨두고 만약 1kg씩 빼는데 실패하면 그 돈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을 해두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에, 즉 현재의 내가 누리는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는 것, 그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새해 첫 한 주 만에 결심이 어긋나신 분들은 그게 만약 꼭 이뤄야 할 목표라면 이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적인 제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가전박람회, CES라고 하죠. 미국에서 열리는데 최근에는 이 가전박람회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여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꽤 주목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 분 연결해서 올해는 이 CES라는 가전박람회에 어떤 자동차 관련 제품들 나와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미국 돈 달러의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쌀 때 사려고 투자를 좀 고민해보고 싶으신데, 달러 RP라는 상품은 손경제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달러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도 있더라. 둘 중에 뭐가 나은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이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은 얼마 전에 발표가 이미 됐었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좀 들어있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변화되는 게 많아서요. 부동산 쪽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오는 4월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4월 전에 집 파실 분들은 파셔라 하는 게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예. 이제 두 채냐 세 채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물린다. 점점 보유 주택이 많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중과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서부터 지방과 관련된 주택들은 조금 예외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확정돼서 이제 공고가 됐거든요. 예.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장 4월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보유주택에서 그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빼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2채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 1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방주택이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네. 이분은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대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발표됐을 때 4월 넘어가면 세금 무겁게 물릴 거니까, 예. 미리 파실 분들은 파세요라고 할 때 발표됐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아무래도 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집을 팔아라라고 하니까, 예. 집 갖고 있으신 분이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오를 때는 가지고 있고 좀 빠질 것 같은 데들이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매물로 나올 경우에, 안 그래도 지방은 사실 서울하고
부동산 경기의 온도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방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마 지방 아파트나 주택은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좀 빼준 거라고 알겠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정부가 발표한 안에서도 서울 수도권하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아파트 나머지 쪽 주택들은 꼭 4월 전에 팔라는 얘기가 원래 아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사람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네. 그 착각을 하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부터 그럼 얼른 정리하자 이런 분들이 생기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돼서 오늘 뭐 신문에 이런저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세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 조정 지역 대상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 가산율이 20%포인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채가 지방이다. 아까 말한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두 채니까 10%포인트로 줄어들고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10%포인트마저도 중과를 안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거기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 할 때 주택수 셀 때는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빼준다. 거죠. 네. 다만 그렇다고 1가구 1주택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알겠어요. 또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중과 대상 제외가 가장 큰 건 앞서 말씀드린 지방주택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 네.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뭐 합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좀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같이 나왔는데요. 예. 이것도 그 전에 뭐 있었던 나왔던 내용이네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취약이나 근무 등으로 이전했을 경우 네.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거나 3억 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도 양도세 다 중과 제외되는 것들이었는데 네. 것들이었는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하는 내용들이네요. 전부. 예, 근데 아마 다주택자시 분들은 네.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내용을 워낙 꼼꼼히 들여다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신문에서 본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없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과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것도 좀 바꾼다고 하던데 예. 지금은 상속세를 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을 현금으로는 하나도 안 물려주고 네네. 그냥 오로지 회사 하나 갖고 있는 그 지분 그거 물려주셨어요 할 경우에는 그냥 그 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낼 수 있었는데 물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안 됩니까? 뭘 좀 바꾸는 거예요? 꼭 주식으로만 물려주는 건 아니더라도 전체 상속 자산에서 이제 상속세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속세를 당장 상속받은 사람이 현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는 걸 이제 물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은 이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서 공매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일종의 경매입니다. 국가가 하는 경매를 공매라고 하거든요. 네. 공매 시장에 내놓고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세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비상장 주식의 지분 일부를 공매 시장에 내놓으면 그걸 누가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됐어요. 특히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납제도의 가장 오점이 뭐였냐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걸 물납으로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요 담보로 좀 대출 받았거나 혹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일부러 부동산에다가 빨리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고 은행에서 소액을 빌리고 네. 저당을 잡힌 다음에 이건 물납 주식 대상이 아니니까 가장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세금을 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치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일단은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하기 전에 네. 부동산이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내도록 하고 그거 먼저 내라. 비상장 주식은 나중에 소액으로만 받겠다라는 게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또 이번에 크게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스하고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보는 것 중에 하나에서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처남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이제 부인이 내게 됐죠. 그렇겠죠. 근데 이걸 부인이 상속을 다스의 받았으니까. 예. 비상장 주식으로 이제 물납을 했거든요. 다른 돈은 없다. 예. 그리고 나서 다스가 그 아까 그 처남의 부인을 대상으로 이상한 유상 감자를 합니다.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유상 감자를 해서 네. 현금을 다시 챙겨주는 이런 모양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상 감자라고 하는 건 회사에 있는 돈을 그냥 사실상 배당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줄이고 그 줄여진 숫자만큼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의구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진작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으로 상속세 내지 이 말이었네요. 예, 상속세를 일부러 주식으로 대납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네. 회사에서 다시 유상감자를 해서 그 돈을 챙겨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물납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고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올 4월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부터 6개 시중은행 가상화폐 계좌를 특별 검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뭘 좀 검사한다는 뜻이죠? 그 가상화폐 계좌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상 계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상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특이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감원이 동시에 뛰어든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면 금감원 밑에 산하 이제 기구인데요. 네.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이상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꾸 현금으로 돈 많이 찾고 하면 그거 추적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 세탁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서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FIU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감원이 네. 합동조사에 나선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시장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뭘 잡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 6개 지금 은행에 대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40개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이 40개의 체크리스트를 다 지켜야 돼. 네. 라고 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기고 있는지를 일단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일일이 다. 그리고 이걸 어겼다라고 하면 뭐 과태료는 물론이고 임직원의 해임 등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하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계좌 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이거는. 평소에. 아니, 이게 이슈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실은 이 새롭게 지금 법 가상화폐, 바꿔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진 게 한 2, 3개월 사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다가 요즘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뜨거우니까 끄긴 꺼야 되겠는데 네. 지금 특별히 법이 없다 보니까 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평소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걸 발표하니 글쎄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 실명 전환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했던 조치였고요. 그러니까 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신들은 은행에 계좌를 트고 그 밑에 가상 계좌라 그래서 뭐 많게는 몇백 개 이상 몇천 개도 그냥 1번, 2번, 3번 나눠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한 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은행에 보관되지 않고 사실은 거래소 말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은 실명 전환이 되면서 은행하고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네. 작업은 뭐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실명 확인을 하고 받은 거래소도 있고 네, 그거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한 일부. 것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제대로 다시 한번 다 확인하라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요즘 실명으로 가입하는 게 멈춰져 있다면서요? 예, 사실상은 지금 실명 계좌를 터주는 거를 거의 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은 뭐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실명으로 전환을 하면 네. 신규 계좌 발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일일이 같아요. 확인하려면 그쪽도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 네네. 그럼 전화 김치영 기자 중에서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오늘부터 해봐야지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사실상 새로 조금 계좌 힘들 수 트는 있다 게.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내용이 얼마나 좀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해진 바로는 미국 측에서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공세를 좀 펼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9시간가량 이날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할애를 했다. 미국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질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한국 차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다. 네. 그러니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을 좀 더 열어라.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어떤 환경 규제에 걸려서 수입을 못하는 자동차도 야 이거 우리나라에선 다 돌아다니는데 미국에선 돌아다니는데 왜 한국에서 수입 안 하는 거야? 이것도 좀 수입해줘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국에서 좀 써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는 뭐 아직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우리 측에서는 일단 그 미국의 최근에 통상 압박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문제점을 좀 거론을 하면서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IS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률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제 중재 기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독소 조항이다. 이거 개선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난 김에 예전에 협상했던 것들 중에 서로가 좀 이건 우리가 좀 불리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거 다 꺼내놓고 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네요. 1차 협상이기 때문에요. 가장 불리한 거부터 네. 먼저 얘기를 하고 그동안 서운했던 거. 예, 그게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로 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좀 불안한 건 이제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개방을 좀 더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사실은 그 마음속에 걸릴 만한 건 사실은 없고 네.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농산물 분야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그 동등하게 지금 놓고 보면 농산물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야 이거 동등하게 하자라고 계속 조건을 내건다라고 하면 농산물 쪽은 조금 어떤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 우리가 많이 파는 거지 미국의 자동차가 땅덩어리나 인구수로 보면 우리가 적게 수입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협상단이 레드라인을 농산물에 쳐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 시장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봐야죠. 얘기가 오가는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승혁 씨가 달러 가격이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죠.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으로 또 뭐 계속 내리기만 하겠느냐,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르면 오를 걸 감안하고 달러를 좀 사두려고 할 때 수수료가 제일 싼 투자 방법은 달러 RP라는 걸 증권사에서 사는 거라고 손경제에서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달러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면 오름폭의 2배를 더 얹어주는 건데 앞으로 달러가 어차피 오를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면 달러 레버리지 ETF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 달러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이승혁 씨께서 알아보신 대로 달러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2배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0% 앞으로 오르면 달러 레버리지 ETF는 2배인 20%가 오르고요. 또 반대로 달러가 10% 내리면 이 달러 레버리지 ETF는 역시 2배인 20%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좀 더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때 더 시원하게 내리는 게 레버리지 ETF인데 앞으로 오른다고 확신하면 10% 오를 때 10%만 버는 달러 RP보다는 그 2배를 버는 달러 레버리지 ETF, 정식 명칭은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게 좋긴 하겠죠. 다만 말씀하신 달러 레버리지 ETF는 단점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려갈 때도 하락폭이 2배니까 그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방향이 바뀌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실이 크다는 게 단점이고 이거야 뭐 아실 거고
저희가 방송에서 굳이 달러에 요즘 투자하시려면 달러 RP를 사시는 게 제일 수수료가 쌉니다라고 말씀드린 달러 RP는 나중에 예상대로 달러 가격이 오르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없는데 알아보신 달러 레버리지 ETF는 나중에 돈을 버시면 번 돈의 15% 정도는 세금으로 뗍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0% 오르면 달러 레버리지 ETF는 20%를 버는 게 아니라 20%는 오르지만 그중에서 세금으로 한 3%포인트 정도는 떼고 17% 정도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는 폭, 오르내리는 폭, 즉 환율이 움직이는 폭보다 벌면 2배를 벌고 잃으면 2배를 잃는 달러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고수익인 건데 뭐 고위험 고수익인 거야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제가 하시라 마시라 할 건 아닙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세금 떼어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고위험 중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취자분들의 재테크 관련 질문들 오늘 몇 가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요즘은 더 많이 자세하게 알아오셔서 저도 청취자분들 질문 살펴보다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 질문 중에 예. 펀드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예. 이 질문인데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다 보니까 네. 펀드의 수익률을 적금으로 환산을 하면 연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질문 중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이제 적금하고 펀드하고 수익률을 적금 환산 이익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나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붓느냐 네. 적립식 펀드를 하느냐 갈등인데 네. 적금은 은행 가면 연 2%예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 펀드는 도대체 비교할 만한 게 그럼 뭐냐 이 그렇죠. 말이네요. 과거에 10% 났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면 연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은 거를 가입하시려고 한 게 의도 같은데 네. 안 알려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이렇게 적금으로 환산하는 그러니까 펀드의 수익률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란 건 과거에 얼마만큼 실적을 냈느냐인데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펀드를 가입하려고 봤더니 한 1년 동안 30%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펀드가 갖고 있었던 주식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수십 가지의 주식이 1년 동안 30% 정도 올랐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미로 놓고 봤을 때 펀드를 가입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걸 또 이제 적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어떤 펀드를 적립식으로 부었더니 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라면 이게 네. 적금으로 몇 프로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답을 드리면 이게 연으로 따지자면 연 6.5% 정도의 이자를 주는 적금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왜요? 10% 수익 났는데 왜 연 6.5예요? 네, 이게 3년 동안 10% 났다라는 건 누적 이자만 10%가 쌓였다라는 거죠. 즉 매달 10만 원씩 부었으면 3년 후에 원금은 360만 원인데 예. 이자는 36만 원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적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적금의 이자 불이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걸 따져봤더니 연 6.5%짜리 적금이다. 연 6.5짜리 적금을 3년 동안 부으면 네. 내 돈이 10% 불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 떼고 10% 더 붙었다. 연 6.5면 3년이면 6, 3, 18 거의 한 20%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적금은 예, 불이 방식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금은 쌓여 있는 이자는 항상 우리 예상보다 반밖에 안 붙어 있다는 그렇죠. 그거죠. 이 묵혀놓는 기간별로 이자가 네. 달리 부리게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누적 수익률 10%가 난 펀드는 연 6.5%짜리 적금을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더 적금보다 낫네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될 게 예. 펀드는 뭐 2년 반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다가 한 6개월 만에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한 10% 올라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적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도 의미 없고 따라서 그걸 포털 사이트나 은행에서도 그렇게 내 수익률하고는 다르다 거죠.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3년 전에 한번 많이 오르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펀드는 적립식으로 부어봐야 그렇습니다. 별로 큰 예. 도움은 안 됐다는 거네요. 네.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네. 요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계시대요. 예. 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안다. 예.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 정말 이제 퇴직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저도 현장에서 가입하신 분들 뭐 가입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 오늘 딱 정리해서 넘어가자면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면 기존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똑같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네. 그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다 보관을 해두는 것이고 평상시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관한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가 망했을 때도. 예. 또 한 가지는 이 퇴직금을 과거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요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DB형과 DC형. 네. 지금 이분이 가입하신 DB형은 내가 받는 퇴직금 금액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따져가지고 퇴직금을 산정을 해주죠. 네. DB형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 전혀 없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자, 사장님이 신경 쓰고 이거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전혀 상관없어서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DB형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DB형 같은 경우에 사회에 적립을 해야 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을 때 줘야 될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그거의 약 80% 내외 정도의 수준을 적립을 해둬야 됩니다. 바깥으로 빼놔라. 네, 지금 회사 금고에 두면 사장님이 급할 때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빼놔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전부 다 퇴직을 한꺼번에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 80% 정도만 적립을 해두세요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 없습니다. 그거야 금융당국이 좀 들여다보든가 아니면 저 노동부에서 들여다보든가 해줘야죠. 네, 예.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적립이 안 되어 있네요. 회사 금고에서 지금 자산 다 헐어가지고 퇴직금부터 적립을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권고는 하지만 그게 강제 규정이 없어요? 네, 강제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금인데? 예. 기존에는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하던 거를 그나마 바깥으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는 있어도 그게 무슨 안전장치예요? 회사가 안 빼놔도 할 말 없는 그런 그렇죠. 규정 만들어 그래서 놓고. 일단은 그 권고 규정은 있으나 그래서 DB형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네. 그냥 뭐 나는 뭐 알아서 사장님이 알아서 굴려주겠지라고 하셔서는 안 될 게 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DB형 금고에 얼마 정도 쌓여 있는지 정도의 관심 정도는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80%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거는 근로자가 관심 있게 가져볼 게 아니라 네. 규정을 좀 바꾸든가 해서 원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 게 퇴직금은 회사 금고에 그냥 들어있고 네. 퇴직연금은 그나마 금융회사에다가 바깥으로 빼놓으니까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 그 그렇죠. 차이인데 바깥으로 빼놓는 게 근데 안 빼놔도 할 말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네. 그게 뭐가 안전해요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 규정이나 법을 바꿀 알겠어요. 수는 없으니 예.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회사가 약간 좀 부실한 것 같다.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DB형이 아닌 DC형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DC형은 뭐냐 하면 네. 퇴직금을 쌓아놓긴 쌓아놔야 되는데 네. 1년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해서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럼 회사가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예. 저 혼자 그냥 저 DC형으로 바꿀래요. 알아서 굴릴 테니까 이거를 매년 저한테 주실 만큼은 제 계좌로 떼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청을 어디 가면 돼요? 회사 경리팀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됩니까? DC형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DB형밖에 없어요라고 한다면 근로자 대표라든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도입할 수가 있고 그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예. 예. IRP라고 하는 것도 퇴직금이라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퇴직연금- 퇴직금이라던데 그게? 네, 예. 퇴직연금 제도의 일부분인데 네. 예전에는 퇴직금을 그냥 은행 계좌 아무데로나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IRP라는 건 뭐냐면 퇴직금은 이제 이 IRP라는 계좌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통장에는 못 받고 예. 여기로 받게 되면 좋은 점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라는 걸 띄는데 IRP로 받을 때는 일단 안 띄고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본인이 깨서 쓰거나 이럴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중에 뗀다. 그렇죠. 혹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조금 깎아서 30% 정도 할인해서 떼주는 그런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럼 퇴직할 분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할 때가 아직 안 된 직장인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직장인 중에 퇴직연금이 우리 회사에 도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만드셔야 여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퇴직할 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평사에 만들어둘 필요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네. 연말정산 때 이제 또 연말정산 지나가고 막 지금 활발하게 될 시기니까 예. 올해 좀 세금을 토해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RP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한 부분, 그러니까 네. 퇴직금이 아닌 내 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는 13%, 많게는 한 16.5% 정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은 넣어놓으면 그 13%면 13만 원을 정도나? 연말에 그냥 받는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다 넣죠. 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넣으신 돈은 중도 인출이 부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예 깨거나 아니면 못 쓰거나인데 깨게 되면은 여지껏 받은 세금 혜택을 거의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혜택 받은 것만 토해내는 거면 네. 최소한 손해는 아니네요. 혜택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낼 수가 있는 게 네. 혜택을 받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돌려받지만 알겠어요. 깰 때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난 퇴직 이후에만 쓸 돈이고 중간에 깰 가능성은 없어라고 생각되는 돈이 있으면 IRP에 평소에 넣어두면 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건 IRP 말고 연금 저축, 뭐 연금 펀드, 네. 연금 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IRP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개나 있네요. 네, 4개나 있습니다. 그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부분이고 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제도의 일부분인데 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우리가 뭐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이나 펀드 같은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 상품이고 네. IRP도 IRP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일부분이지만은 그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아요? 즉 그 퇴직연금 펀드나 퇴직연금 저축에 돈 넣을 수도 있고 예, IRP에 넣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뭘 넣느냐? 예. 연말정산용으로. 연말정산용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을 우선하셔라. 왜냐? IRP는 아까 중간에 혹시나 돈이 필요하면 아예 다 깨서 쓰거나 아예 못 쓰거나인데 네. 연금저축은 내가 혹시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부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혜택 받았던 거 토해내라고 안 해요? 토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가 쌓였는데 난 200만 원 필요해라고 했을 때 IRP는 전혀 방법이 없고 예. 연금저축은 똑같이 페널티를 받더라도 200만 원만 꺼내서서 그 200만 원에 필요한 해당하는 것만 네. 토해내고 쓸 수 있으니. 네, 그나마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게 연금저축이니까 네. IRP보다는 이 유동성을 생각해서는 연금저축에 넣어두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똑같이 굴려주는 건 IRP는 은행에서 가입했으면 은행이 굴려주고 네. 증권사에서 가입했으면 증권사가 굴려주고 그럽니까? IRP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한 금융기관도 중요한데 내부의 상품들을 본인들이 또 고르셔야 돼요. 껍질만 가입해놓고 네, 이 안에를 뭘로 인테리어 하느냐는 내가 또 결정해줘야 돼요? 예금이나 뭐 거기에는 1, 2년, 뭐 3년짜리 보험 상품도 있고 네. 펀드도 있고 이런데 IRP와 연금저축의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IRP는 무조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그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들을 한 30% 이상은 무조건 넣어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뭐 주식형을 100% 해도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 내부에 있는 금융상품은 본인들이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한 금융기관이 어디냐보다는 가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용으로 나 IRP를 어디 동네 은행 가서 만들었어.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뭐 몇백만 원 넣어서 예. 소득공제 잘 받았어. 예. 그리고 방치해놓으면 안 되는 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안에는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이 예금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수십 출금 통장처럼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입해놓고 돈만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신경 쓰셔야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IRP 가입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게 네. 이게 아니고 IRP에 가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안을 뭘로 채우느냐 확인해야 된다. 네. 굳이 내가 말 안 하면 이상한 거로에다 그냥 하나 넣어놓고 만다는 거죠. 예금이 끝나면 예금으로 계속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건 혹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때 급하게 혹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이제 연말 지났으니까 들어가서 그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가전 박람회니까 가전 제품들이 주로 그리고 뭐 컴퓨터나 혹은 휴대폰들 주로 전시되던 전시회인데 요즘엔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자기들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해요. 이게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꽤 큰 이슈라는군요. 현재 취재 나가 있는 권용주 기자 연결해서 올해 세스에서는 어떤 게 자동차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입니다. 예. 정말 미국에 계신 것 같네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 통화하는데 잠깐 인터벌이 있네요. 예. 네. 소비자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전 박람회일 텐데 매년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매년 열렸는데 원래는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게 아니고 시카고하고 양쪽에서 번갈아 열리다가 네. 이쪽이 흥행 성공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계속 열리다가 2000년 들어서부터 자동차 회사가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결성이라고 하는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차도 점점 지능화되니까 자꾸 전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거고 지금은 절반의 공간은 다 자동차로 채워질 정도로 자동차가 이제 주력으로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겉모습만 봐서는 저게 오토쇼인지 아니면 가전 박람회인지 좀 애매하겠네요. 물론 구분은 해놨습니다만, 예. 자동차와 가전, IT, 통신 모든 게 다 융합되는 쇼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전 박람회라기보다는 자동차 가전 박람회, 이른바 스마트 박람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올해 CES 가전 박람회에는 자동차 회사는 어디 브랜드가 좀 나왔습니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참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그다음에 이제 뭐 BMW, 벤츠 다 참가를 했고요. 이외에 이제 부품 회사도 꽤 많은데, 뭐 보쉬라든가 컨티넨탈, 현대자동차 회사죠, 모비스도 나왔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전자회사는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다 나왔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전도 있지만 자동차 사업부가 열심히 참여를 추가로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하만이라는 자동차 전장회사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을 중심으로 또 자동차 부문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저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좀 제일 신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스베가스 CES에서 어떤 제품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게 여기선 기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라는 기능을 많이 주목했잖아요. 네. 이 스마트가 가전하고 연결되면 스마트 가전이 되는 거고 이게 작년에는 여기 주제가 스마트 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집하고 스마트하고 연결되게 만들었던 건데 이걸 올해는 스마트 시티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했거든요. 그러면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자는 방안인데 그러면 당연히 도시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자동차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스마트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축이 스마트로 들어오면서 자동차하고 건축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는 IT 그리고 연결의 수단이 되는 통신이 함께 융합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람만 태우고 알아서 건물에 들어가 주차하고 그 건물이 자동차 들어오는 걸 인지를 해서 집에 있는 스마트 홈과 연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거죠.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올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으로 한 공유 서비스가 실제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나 어디 갈래라고 해가지고 앱 기반으로 호출을 하면 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소비자가 서 있는 곳까지 와서 태워서 이동시켜주고 저 차는 떠납니다. 아, 콜택시하고 똑같은데 운전사가 없는 콜택시네요. 운전자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피커 있죠? 자동차의 스피커. 예. 아우디오. 예. 이 스피커가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그럼 뭘 들어요? 이 끔찍한 소리 하시네요. 라디오 들어야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고 다 듣는데 그걸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리는 음원에서 이제 스피커가 증폭을 시켜서 이제 운전자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스피커 대신에 자체에다가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증폭이 되면서 운전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체 자체를 스피커의 무슨 울림판으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들리는 건 똑같이 스피커에서 들리는 것처럼 귀에 들릴 텐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주차장에 들어갈 때 지금 뭐 RFID나 별도 주차카드 찍고 들어가는데 네. 이걸 이제 건물하고 연결하면 운전자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운전도 자율주행이 하고 건물이 알아서 주차문도 열어주고 주차도 자동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이제 만약에 이게 전기차라고 한다면 네. 이 에너지 충전도 건물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하고요. 요금도 자동으로 결제되고 사람은 그냥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전제품과도 연결이 되고 또 직장과도 연결이 되고요. 네. 한마디로 도시 전체를 다 연결하는 최연결 사회로 간다는 개념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그렇군요. 운전할 때 좀 도움된다거나 운전할 때 좀 신기하다거나 그런 것들 좀 있었어요? 음성인식 요즘 많이 쓰거든요. 음성인식, 예. 네, 요즘은 이제 뭐 운전할 때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혹시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네. 자동차 회사가 음성인식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진우라고 하거나 이진우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발음이 틀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나서 지금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의 90% 이상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면 이제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까지 조작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말로 대화까지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컨셉트 개념으로도 등장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뭐 다른 뭐 라디오를 튼다거나 혹은 음악을 튼다거나 혹은 끈다거나 하는 걸 다 음성으로 제어한다는 거군요. 물론 지금도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예. 이제 그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좀 졸음 운전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예.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도 나오죠. 뭐 예전만 해도 우리가 졸음 운전을 방지할 때 운전자의 눈꺼풀을 인식한다든가 네. 또는 고개가 떨궈질 때의 각도를 인식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최근에 그 스티어링 휠에다 손을 대면 운전자의 심박수를 감지해서 이게 평소보다 지나치게 차분하다. 그러면 졸음이 온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다 구현되면서 이런 가전이나 자동차, IT 박람회 쪽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자동차 부품 회사만 해도 단순하게 이제 기계 장치에서 다 벗어나서 완전히 전자장치로 통합을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네. 대표적으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다음에 부동 장치 이게 바퀴 하나로 통합되는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조향 장치는 핸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동 멈추고 브레이크인데 그게 하나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돌리고 멈추고 달리고 그 기능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기계적 장치, 이른바 구동 장치,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만큼 부품이 간단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다 전자화되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이게 다 센서 기반으로 운전자가 명령만 내려주면 얘가 알아서 다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 디자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별하게 부품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CES 가전박람회에서 권용주 기자였고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아니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진 게 한 2, 3개월 사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다가 요즘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뜨거우니까 끄긴 꺼야 되겠는데 네. 지금 특별히 법이 없다 보니까 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평소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걸 발표하니 글쎄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의 실명 전환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했던 조치였고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신들은 은행에 계좌를 트고 그 밑에 가상 계좌라 그래서 뭐 많게는 몇백 개 이상 몇천 개도 그냥 1번, 2번, 3번 나눠줄 수 있는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한 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은행에 보관되지 않고 사실은 거래소 말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은 실명 전환이 되면서 은행하고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네. 작업은 뭐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실명 확인을 하고 받은 거래소도 있고 네, 그거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한 일부. 것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제대로 다시 한번 다 확인하라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요즘 실명으로 가입하는 게 멈춰져 있다면서요? 예, 사실상은 지금 실명 계좌를 터주는 거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은 뭐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실명으로 전환을 하면 네. 신규 계좌 발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일일이 같아요. 확인하려면 그쪽도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 네네. 그럼 전화 김시영 기자 중에서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오늘부터 해봐야지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사실상 새로 조금 계좌 힘들 수 트는 있다 게.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내용이 얼마나 좀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해진 바로는 미국 측에서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공세를 좀 펼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9시간가량 이날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할애를 했다. 미국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질 않는다. 근데 우리는 한국 차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다. 네. 그러니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을 좀 더 열어라.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어떤 환경 규제에 걸려서 수입을 못하는 자동차도 야 이거 우리나라에선 다 돌아다니는데 미국에선 돌아다니는데 왜 한국에서 수입 안 하는 거야? 이것도 좀 수입해 줘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국에서 좀 써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는 뭐 아직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우리 측에서는 일단 그 미국의 최근의 통상 압박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문제점을 좀 거론을 하면서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ISD라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스하고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보는 것 중에 하나에서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처남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이제 부인이 내게 됐죠. 그렇겠죠. 근데 이걸 부인이 상속을 다스의 받았으니까. 예. 비상장 주식으로 이제 물납을 했거든요. 다른 돈은 없다. 예. 그리고 나서 다스가 그 아까 그 처남의 부인을 대상으로 이상한 유상 감자를 합니다.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유상 감자를 해서 네. 현금을 다시 챙겨주는 이런 모양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상감자라고 하는 건 회사에 있는 돈을 그냥 사실상 배당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주주를 그러니까 주식을 줄이고 그 줄여진 숫자만큼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의구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진작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으로 상속세 내지 이 말이었네요. 예, 상속세를 일부러 주식으로 대납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네. 회사에서 다시 유상감자를 해서 그 돈을 챙겨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물납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고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올 4월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부터 6개 시중은행 가상화폐 계좌를 특별 검사한다고요? 네, 뭘 그렇습니다. 좀 검사한다는 뜻이죠? 그 가상화폐 계좌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상 계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상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특이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감원이 동시에 뛰어든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면 금감원 밑에 산하 이제 기구인데요. 네.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이상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꾸 현금으로 돈 많이 찾고 하면 그거 추적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 세탁 방지하기 예. 위해서. 근데
서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FIU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감원이 네. 합동조사에 나선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시장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뭘 잡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 6개 지금 은행에 대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40개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이 40개의 체크리스트를 다 지켜야 돼. 네. 라고 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기고 있는지를 일단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일일이 다. 그리고 이걸 어겼다라고 하면 뭐 과태료는 물론이고 임직원의 해임 등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하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계좌 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이거는. 평소에. 아니, 이게 이슈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실은 이 새롭게 지금 법 바꿔서 하겠다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중과 대상 제외가 가장 큰 건 앞서 말씀드린 지방주택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 네.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뭐 합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좀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같이 나왔는데요. 예. 이것도 그 전에 뭐 있었던 나왔던 내용이네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취약이나 근무 등으로 이전했을 경우 네.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거나 3억 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도 양도세 다 중과 제외되는 것들이었는데 네. 것들이었는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하는 내용들이네요. 전부. 예, 근데 아마 다주택자시 분들은 네.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었던 내용을 워낙 꼼꼼히 들여다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신문에서 본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없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전과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것도 좀 바꾼다고 하던데 예. 지금은 상속세를 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은 현금으로는 하나도 안 물려주고 네네. 그냥 오로지 회사 하나 갖고 있는 그 지분 그거 물려주셨어요 할 경우에는 그냥 그 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낼 수 있었는데 물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안 됩니까? 뭘 좀 바꾸는 거예요? 꼭 주식으로만 물려주는 건 아니더라도 전체 상속 자산에서 이제 상속세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속세를 당장 상속받은 사람이 현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는 걸 이제 물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은 이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서 공매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일종의 경매입니다. 국가가 하는 경매를 공매라고 하거든요. 네. 공매 시장에 내놓고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세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비상장 주식의 지분 일부를 공매 시장에 내놓으면 그걸 누가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됐어요. 특히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납제도의 가장 오점이 뭐였냐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걸 물납으로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요 담보로 좀 대출 받았거나 혹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일부러 부동산에다가 빨리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고 은행에서 소액을 빌리고 네. 저당을 잡힌 다음에 이건 물납주식 대상이 아니니까 가장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세금을 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치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 뭐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일단은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하기 전에 네. 부동산이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내도록 하고 그거 먼저 내라. 비상장 주식은 나중에 소액으로만 받겠다라는 게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또 이번에 크게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변화되는 게 많아서요. 부동산 쪽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오는 4월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4월 전에 집 파실 분들은 파셔라 하는 게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예. 이제 뭐 두 채냐 세 채냐에 따라서 세금을 뭐 더 물린다. 점점 뭐
보유 주택이 많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중과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서부터 지방과 관련된 주택들은 조금 예외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확정돼서 이제 공고가 됐거든요. 예.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장 4월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보유주택에서 이 그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빼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2채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방 주택이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네. 이분은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대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발표됐을 때 4월 넘어가면 세금 무겁게 물릴 거니까 예. 미리 파실 분들은 파세요라고 할 때 발표됐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아무래도 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집을 팔아라라고 하니까 예. 집 갖고 있으신 분이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오를 때는 가지고 있고 좀 빠질 것 같은 데들이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매물로 나올 경우에 안 그래도 지방은 사실 서울하고 부동산 경기의 온도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방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마 지방 아파트나 주택은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좀 빼준 거라고 알겠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정부가 발표한 안에서도 서울 수도권하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아파트 나머지 쪽 주택들은 꼭 4월 전에 팔라는 얘기가 원래 아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사람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네. 그 착각을 하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부터 그럼 얼른 정리하자 이런 분들이 생기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돼서 오늘 뭐 신문에 이런저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세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 가산율이 20%포인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채가 지방이다. 아까 말한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두 채니까 10%포인트로 줄어들고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10%포인트마저도 중과를 안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거기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 할 때 주택수 셀 때는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빼준다. 거죠. 네. 다만 그렇다고 1가구 1주택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알겠어요. 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서 그와 관련한 걸 모으고 파고드는 거, 소위 덕질이라고 하죠. 어느 빅데이터 업체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새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분석했더니 자주 언급된 것들이 다이어트, 공부, 여행, 금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든 공부든 또 덕질이든 목표는 잘 세워도 참 실천이 쉽지 않지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 새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안했는데 결심이 어긋날 경우에 그 대가로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1kg씩 체중을 빼겠다 이런 다이어트 목표를 만약 세웠다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제법 적지 않은 돈을 맡겨두고 만약 1kg씩 빼는데 실패하면 그 돈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을 해두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에 즉 현재의 내가 누리는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는 것, 그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새해 첫 한 주 만에 결심이 어긋나신 분들은 그게 만약 꼭 이뤄야 할 목표라면 이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적인 제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가전박람회 CES라고 하죠. 미국에서 열리는데 최근에는 이 가전박람회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여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꽤 주목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 분 연결해서 올해는 이 CES라는 가전박람회에 어떤 자동차 관련 제품들 나와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미국 돈 달러의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쌀 때 사려고 투자를 좀 고민해보고 싶으신데 달러 RP라는 상품은 손경제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달러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도 있더라. 둘 중에 뭐가 나은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이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주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은 얼마 전에 발표가 이미 됐었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좀 정리를 들어있는 내용들